자, 안녕하십니까. 어신개빠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합니다. 미루어왔던 실내 촬영을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오늘은 감성돔 전유동 낚시에 대한 제가 하는 낚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전유동 낚시가 다들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사님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유동 낚시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채비가 얼마만치 내려갔는지를 모르고 수심이 얼마나 내 채비가 수심이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모르고 내 바닥에 미끼, 내 바늘의 미끼가 바닥에 닿았는지 아니면 밑걸림이 걸렸는지 속조류와 겉조류가 조금 다를 때 찌와 속채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등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요즘에도 최근에도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가끔 속조류가 완전히 상이하게 다를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이 또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 제가 생각했던 운영하고 좀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바로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처음 접하신 전유동에 접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유동 낚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막 낚시에 입문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바다낚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은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조금 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입문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이제 오늘부터 실내 영상을 찍고 현장에서도 찍고 하겠지만 제 영상을 하나하나 전유동에서부터 반유동 그리고 제가 하는 낚시 방법에 대해서 장비, 뭐 포인트 구성, 밑밥 운영술, 채비 운영술 뭐 등등 전반적인 바다낚시, 릴 찌낚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낚시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전유동 낚시에 대한 큰 틀에서 넓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유동 채비. 전유동 채비는 대부분 다 반유동 채비, 전유동 채비 다 비슷합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찌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찌 스토퍼. 찌 스토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스텔스를 쓰거나 조수흡기를 쓰거나 찌 멈춤봉을 쓰거나 뭐 기능성 수중찌를 쓰거나 굉장히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찌는 어차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찌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전유동 낚시를 할 때 저부력이지 않습니까? 3B 이하 혹은 2B 이하의 저부력으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찌를 굉장히 무거운 찌를 사용해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거운 찌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거운 찌를 사용해야만 캐스팅을 멀리 할 수 있고 멀리 한 그 찌가 낚시인 쪽으로 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바람이 많이 불거나 조류가 빠르거나 뭐 등등 외부 환경에 얘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찌가 무거워야만. 그래서 이제 저는 무거운 찌를 자주 사용합니다. 뭐 전유동 낚시를 하면 원거리 공략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찌가 무겁게 되면 30m, 40m도 수심 10m를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찌를 선호를 합니다. 가벼운 찌보다. 물론 입질 예민성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감성돔의 입질은 뭐 미약하게 들어와도 그 감성돔이 입질을 하게 되면 원줄을 가지고 가거나 좀 시원한 어신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찌가 무겁다고 해도
뭐 19g짜리 제가 쓰는 찌가 19g짜리이긴 한데 19g짜리를 써도 설령 그게 1.55찌 수중찌보다는 1호찌 수중찌보다는 고기가 그러니까 물속 감성돔이 입질했을 때 더 이물감을 적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력 전유동 낚시를 즐겨 쓰는 이유가 거기서도 있고요. 원거리 공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찌 자중이 무거운 걸 쓰게 됩니다. 낚시인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찌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수욱기를 씁니다. 조수욱기 라지 사이즈 좀 큰 걸 씁니다. 그걸 자주 써요. 아무래도 저부력이다 보니까 뭐 특히 가을철, 특히 겨울철 이때가 감성돔 시즌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밑에 채비가 하부 채비가 밑채비가 외부 환경에서 좀 떠오르는 확률이 높죠. 뭐 그걸 좀 더 잡아주고 수압을 받으면 조금씩 더 잘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큰 수중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래를 연결하고 목줄은 제가 목줄 쓰는 거 보면 대충 4m에서 4.5m 길게 사용하죠. 길게. 글쎄요, 저는 길게 사용하는 이유는 수심 확보입니다. 수심 확보. 원거리에 깊은 수심을 공략한다. 예를 들어서 30m, 40m의 수심 10m를 공략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목줄이 1m, 2m 쓰는 경우하고 목줄을 4.5m 쓰는 경우하고 수심 확보 시간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1m가 정렬이 되는 시간보다 4m가 정렬이 되는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근데 2m가 정렬되는 시간에서 2m를 더 원줄을 끌어내려가야 4m 수심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줄을 4m가 정렬되는 시간보다 2m를 끌고 내려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 정렬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목줄을 길게 사용해서 수심 확보가 용이하도록 저는 그렇게 운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유동 낚시 할 때 보면 목줄을 최소한 4m, 4.5m 좀 길게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바늘은 이제 감성돔 바늘 사오. 뭐 바늘이야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뭐 본인 취향입니다. 본인 취향. 하여튼 채비는 찌 그리고 수중찌죠. 수중찌. 조수기를 사용하냐, 스텔스를 사용하냐, 기능성 수중찌를 사용하냐. 그리고 뭐 목줄 길이를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차피 그건 다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은. 채비는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리고 포인트 구성. 처음 내린 포인트에서 포인트 구성 상당히 난해하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저는 포인트 구성은 처음 내린 자리에서는 갯바위 지형을 먼저 봅니다. 아마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갯바위 지형을 먼저 봅니다. 지형. 갯바위 지형을 먼저 봐서 약간 돌출된 장소 혹은 약간 홈통을 끼고 있는 장소 뭔가 특이한 장소를 먼저 포인트로 잡습니다. 갯바위 근처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멀리 잡아야 될지는 갯바위 지형 그리고 형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갯바위 수심이 최하 6m에서 8m 정도 나올 경우에 가능한 한 처음부터 좀 멀리 포인트를 잡는 편입니다. 새벽 일찍, 아침 일찍이라고 해도 수심이 6m, 8m 정도 선이면 저는 갯바위 가장자리는 잘 공략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외부에 바람이나 조류가 받쳐주질 않을 경우에는 갯바위 가까이 뭐 공략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공략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최소한 갯바위에서 15m, 20m 이 정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요. 그 이후에 날이 새면 점점 멀리 그러니까 점점 멀리라고 해봤자 제가 15에서 20m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 새면 25m를 공략하다가 좀 더 입질이 없고 좀 더 뜸해지면 30m, 35m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지형은 대부분 다 여밭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밭 지형. 그러니까 수심이 10m 내외의 여밭 지형이겠죠. 그런 포인트에 내렸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직벽 쪽에 아주 깊은 수심이 10m 이상 넘어가는 발압 수심이 뭐 11, 2m, 좀 떨어지면 14m, 15m 이렇게 나오는 지형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발압 그리고 약간 더 멀리 해봤자 15m 내외를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요. 안쪽으로. 그러다가 15m 내외의 공략이 안 될 경우에는 그보다 멀리 공략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겠죠. 포인트 공략이. 15m 내에서 공략을 하다가 20m, 30m 이상 멀리 공략을 할 경우에는 과감히 앞에 아침에 공략했던 포인트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멀리. 그럴 경우에는 수심이 15m, 16m 이렇게 깊어지는 포인트에서는 그리고 멀리 원거리를 공략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실상 전유동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유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10m 내외 전후로 특히 여밭 지형에서만 저는 전유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전유동이기 때문에 여밭 지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밭 지형에 전유동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인트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에서 8m 정도에 나오는 여밭 지형이다. 그러니까 10m 내외의 여밭 지형이다 하면 처음부터 저는 20m, 15에서 20m 그 정도의 거리상을 아침부터 해 뜨기 전부터 이렇게 공략을 해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밑밥 품질, 그리고 이제 밑밥 품질에 대한 포인트 구성은 밑밥 품질하고 같이 연관성이 지어지겠죠. 밑밥 품질은 15m의 전방을 15m의 포인트 구성이 지어졌다고 하면 그 한 곳, 제가 얘기했듯이 늘상 한 곳에 임의의 포인트를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 곳에 임의의 포인트가 정해지도록 포인트 운영을 밑밥 운영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밥 운영입니다. 수심 10m가 나오고 조류가 좌에서 우로 갈 경우에 저가 하는 낚시 방법은 임의의 포인트를 전방 15m, 전방 15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임의의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다. 여기 잡았다. 그러면 밑밥 품질은 조류가 좌에서 우로 그냥 횡조류로 갑니다. 밑밥줄은 좌측으로 5m 쪽에 이렇게 품질을 합니다. 밑밥 품질. 여긴 포인트. 그리고 저의 채비는 B찌를 쓰는지 EB찌를 쓰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근데 약 10m 정도 더 멀리 약 20m에서 25m 정도 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찌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갈 겁니다. 들어오면서 이 밑밥이 쌓여 있다라고 가정되는 이 포인트에 수심이 10m 정도가 확보가 돼야 돼요. 10m가 확보된 후에 그대로 이 선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임의로 잡지는 않지만 고부력이든 저부력이든 들어오면서 채비가 안착이 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저부력은 B지에서 2B, B나 2B 정도의 부력은 더더욱이 많이 당겨오면서 채비가 안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구성 한 곳보다 더 멀리 가능한 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만큼 가면서 채비가 안착이 됐다. 그러면 좀 더 뒷줄을 잡으면서 이 포인트 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보다 가까이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더 우측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포인트 잡았던 곳보다는 더 지나쳐서 채비가 안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포인트에서는 7m나 6m 이 선상적밖에 수심 확보가 안 돼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입질 받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류가 전혀 안 가고 바람도 전혀 안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밑밥을 여기에 한 군데 계속 줍니다. 15m 전방에. 자, 이걸 이제 옆에서 평면도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15m, 여기가 낚시인입니다. 여기가.
얘가 15m. 이 지점에 밑밥을 계속 줬어요. 여기 수심이 10m. 여기에 이 낚시인이 밑밥을 준 밑밥은 아마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퍼져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 가라앉은 밑밥은 뭐 짧게는 5m, 넓게는 10m, 조류가 전혀 안 가는 상황인데도 아마 이 정도는 퍼질 거라고 가정이 돼요.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그래서 이 정도 퍼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찌를 낚시인이 캐스팅을 예를 들어서 이보다 5m 더 멀리 했습니다. 5m. 그래서 20m를 캐스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찌가 가벼운 찌를 쓰건 무거운 찌를 쓰건 정렬이 되는 것은 이 밑밥 품질한 곳에 왔을 때는 수심이 10m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확보가 되지 않으면 더 당겨오면서 7m, 8m, 9m. 그럼 결국 포인트에 이탈해서 수심 확보가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입질 받을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더 멀리 캐스팅을 해서 25m를 캐스팅을 해서 이 밑밥 품질, 그러니까 이 바닥에 쌓여있는 이 연저리가 들어올 때 수심이 10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용이하게 하려면 찌 자중이 무거운 찌를 사용해야 좀 더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상황에서 밑밥 품질을 여기다가 계속 품질을 했습니다. 조류는 좌에서 우로 감성돔 조류로 아주 좋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횡조류로 갔을 경우에 대략 이 밑밥 품질한 곳에서 5m, 10m, 5m 정도에서 밑밥이 쌓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밑밥이 쌓여있는 범위는 이런 식으로 넓게 이렇게 밑밥이 포인트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경우에 낚시인은 캐스팅을 여기로 멀리 여기에 해서 15m니까 20m 혹은 25m를 캐스팅을 해서 채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밑밥이 쌓여 있는 곳에 내 채비가 훑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게 감성 낚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류가 바뀌고 물때가 바뀌고 외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의 그 변화는 줘야 되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밑밥 운영, 감성 낚시에서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낚시를 하시다가 입질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입질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밑밥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15m 전방에 밑밥을 줬어요. 여기에 밑밥을 줬는데 조류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입질이 없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도 추고 혹은 20m 쪽에도 추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20m, 15m, 10m 여기를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줘요. 그러면 결국 이쪽에 쌓여있는 밑밥은 이런 식으로 엄청 넓게 밑밥이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 전체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라고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30m, 40m 이렇게 넓게 밑밥이 포진돼 버리는데 포인트가 형성이 안 되죠. 이러면 감성돔이 들어와도 군집을 이룰 수가 없죠. 마리스가 들어와도. 그렇기 때문에 상층에는 가능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바닥에 쌓이는 밑밥 양도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감성돔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군 내에서 먹이 활동을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내 채비가 여기로 들어가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주면 포인트 군이 이렇게 밑밥이
너무 분산되기 때문에 감성돔이 여기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내 바늘의 미끼 하나가 여기 내에 하나냐 여기 내에 하나냐 그 차이가 엄청 많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밑밥은 한 군데 꾸준히 주시라는 주시라고 한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바닥에 쌓여 있는 밑밥이 군집이 될 수 있도록 한 군데 집중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주먹으로 꽉 다져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낚시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고 이게 감성 낚시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에 이제 채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채비 운영 첫 번째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줄은 플로팅을 사용하십시오. 플로팅 물에 잘 뜨는 플로팅. 그리고 두 번째 찌의 자중 무거운 거 뭐 최하 17g에서 19g 17에서 19g. 그리고 세 번째 원줄 호수를 좀 낮추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전유동 낚시 채비의 컨트롤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줄을 세미 플로팅을 쓴다거나 찌의 자중을 뭐 10g, 13g 뭐 이 정도 채비를 쓴다거나 이 정도의 찌를 쓴다거나 원줄 호수를 아주 두꺼운 걸 쓴다거나 그러시면 채비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전유동 낚시에서 채비 내림도 어려워지고 이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원줄 호수를 두껍게 써도 됩니다. 근데 찌가 가볍고 원줄이 세미 플로팅이고 원줄 호수가 굵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전유동 낚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원거리의 전유동 낚시는 캐스팅하고 채비가 이제 조금만 하면 발 앞으로 막 와다버리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정리. 밑밥 한 곳에 꾸준히 품질 한 곳에 쌓일 수 있도록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밑밥은 이게 핵심입니다. 조류가 바뀌든 조류가 설령 좌에서 우로 바뀌든 조류가 멈추든 결국은 한 곳에 쌓일 수 있도록 품질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이제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 포인트를. 채비 운영. 채비 운영은 이제 뭐 어떻게 채비를 운영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낚시 이제 전유동 낚시할 때 스킬에도 조금 달려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 스킬을 높이려면 일단 채비는 플로팅, 원줄은 플로팅, 원줄, 찌의 자중, 무거운, 원줄의 호수, 낮은 것. 이것만 지키시면 전유동 낚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영상인데 그 실전에서 했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실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놓고도 상당히 좀 미흡하긴 한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다음 또 실내 영상 할 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려니까 전유동 낚시에 대한 저의 전유동 낚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놓고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의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아마 전유동 낚시, 감성돔 전유동 낚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부분이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 면사 매듭을 활용을 하시고, 면사 매듭을 해도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달 구슬을 넣어서 저부력 반유동 낚시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입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직 좀 개념이 안 선다, 아직 확신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저부력 반유동 낚시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